해시태그 PART1 장례를 치르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상복을 입은 제 어깨가 몇 번이나 휘청였는지 모릅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관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분이었는데 나무 상자 하나로 다 담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은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주인 제 앞에 서서도 오래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형식적인 위로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난 자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은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끝내 기절하셨습니다. 어린 동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소매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누님,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관을 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술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검푸른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사한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낯선 흔적이었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손톱 밑에는 미세한 자줏빛이 돌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확신이 싹 텄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발인을 앞두고 관청에서 나온 관리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부와 서책, 심지어 약재 상자까지 확인했습니다.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리해 두십시오.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장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 집은 이미 죄인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여가 골목을 빠져나가던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면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쌀독이 비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은 밀렸고 동생의 겨울옷은 얇았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팔아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계산해보니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예 의방에 지원했습니다.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먹고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의방에 들어섰을 때 코를 찌르는 약재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말린 황기와 감초, 당귀와 청궁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제 손은 그 냄새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출신이라 들었습니다. 의방의 책임 어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 시간은 끝났겠지요. 여기서는 눈물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저는 고맙게 느꼈습니다. 적어도 동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 맡은 일은 약재를 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절구를 찢다 보면 밤에는 손목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느냐?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방에는 출신을 따지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는 말은 은근한 경계로 이어졌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곧바로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인 하나가 열병으로 실려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손을 대길 꺼렸습니다. 전염을 우려해서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고 미음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새벽녘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방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임금의 침전을 오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잦은 어지럼을 호소하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보조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전 안은 은은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급스러운 향이라 말했지만 제 코에는 낯설었습니다. 약재를 다루며 배운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기력을 소모시키는 성질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저는 향로 곁을 지나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 날 보았던 아버지의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검푸른 기색.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만약 이 향이 독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이 아버지의 죽음과 이어져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의방의 기록을 몰래 뒤졌습니다. 최근 들여온 향재의 목록, 공급한 상인, 결제한 대신의 이름.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좌의정 조태경. 장례식 날 가장 먼저 자리를 떴던 인물.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의방에 들어온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만 약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저를 흑월로 만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PARTE. 밤이 되면 저는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궁 담장을 따라 이어진 좁은 그림자길, 경비가 느슨해지는 시각, 술라군이 교대하는 틈. 숨을 죽이고 담을 넘는 순간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흑월이라 불렀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붙인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훔쳤습니다. 곡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세금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으로 창고 문을 열던 날 손이 너무 떨려 자물쇠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들키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며칠 뒤 한 아이가 쌀자루를 끌어안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그 아이의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울면 소리가 날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조태경의 사가에서 빼낸 장부를 품고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술라가 빨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횃불이 번졌고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어 오래전 폐허가 된 사찰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법당 안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 앉았을 때 뒤에서 마른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대군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허리에는 칼이 매어 있었고 눈빛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흑월입니까? 그의 말은 단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칼을 겨누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구경이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폐사찰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낡은 풍경을 울렸습니다.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정을 좀 먹는 자를.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의심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망난이라 생각하지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의 옷깃에서는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지만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방탕한 대군이 아니라 어딘가 오래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제 물음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훔치려던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한 적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순간 멀리서 술라군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폐사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저는 앞을 막겠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를 잡으면 공이 될 텐데.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공보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쫓겨난 사람.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좇아 여기까지 온 사람.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알려주시지요. 저는 뒷문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담을 넘기 직전 뒤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더 이상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정체가 들키지 않았는지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것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흑월은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해시태그 PART3 임금의 침전에서 맡았던 그 향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럽다는 평과 달리 제게는 분명히 기력을 갉아먹는 냄새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성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검푸르게 식어가던 입술,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나던 그 표정. 만약 같은 독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방의 기록을 밤마다 뒤졌습니다. 향제가 들어온 날짜, 공급 상인의 이름, 결제를 올린 대신의 도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향은 모두 같은 경로로 들어왔고 마지막 승인 도장은 좌의정 조태경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장례식 날 가장 먼저 등을 돌리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다시 윤서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폐사찰이 아니라 궁후원의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간에는 방탕한 대군으로 보였지만 제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임금의 병이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그에게 향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오래 맡으면 기력이 쇠하고 맥이 약해지며 결국은 스스로 병이 깊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초라고. 윤서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들키지 않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의방에서 향제의 일부를 몰래 채취해 따로 분석했습니다. 불에 태우지 않고 가루를 물에 풀어 반응을 살폈습니다. 색이 변했습니다. 독초가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침전해 들였는지였습니다. 윤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조태경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의관으로서 침전에 드나들며 향을 교체하는 라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이 자주 떨리는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 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어느 밤 저는 흑월의 복면을 쓰고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던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향에 섞인 가루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가루를 건넨 이는 조태경의 집사였습니다. 대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결고리는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증거였습니다. 윤서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 조태경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비웃음을 이용했습니다. 취한 몸짓으로 서고에 드나들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향제 구입 비용이 비밀리에 따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장부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칼이 아니라 기록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임금께 직접 증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의 곁이 이미 조태경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향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같은 모양의 향로에 독초가 섞이지 않은 향을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임금의 어지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조태경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방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향제의 출처를 재점검하라 명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윤서는 장부와 나인의 증언을 정리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충심 어린 우려처럼 그러나 내용은 날카롭게 전하의 병이 자연이 아닌 인이라면 이는 영모와 다름없습니다. 침전은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저를 불러 직접 향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향은 전하의 기력을 갉아먹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윤서가 나서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조태경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인의 증언과 장부의 흐름, 그리고 향을 끄는 뒤 호전된 임금의 몸 상태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공개적인 처형 대신 조용한 유배가 내려졌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밤, 저는 다시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윤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제 흑월은 필요 없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 망나니인 척을 해야겠군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진실을 믿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한 번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의방에서 늦게까지 환자를 돌보고 나오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서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웠습니다. 윤서였습니다. 감기라도 드시면 의방이 더 바빠지겠지요.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우산 아래를 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길을 채웠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이 감정이 또 다른 약점이 되지는 않을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을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마마, 저와 가까워지시면 위험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위험은 함께 겪지 않았습니까? 그건 의무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이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잃을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날의 공허함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상실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대신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흑월이든 의관이든 그 어떤 이름이든. 그 순간 제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란히 설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흑월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였지만 제 마음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복수와 분노만이 아니라 함께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싶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